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이 제 가시기도 전에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것이 우리나라의 독립만큼이나 기쁘다고 하셨다지요. 그래서 제 이름을 윤이라고 지으셨답니다. 윤택할 윤의 기쁠희. 부모님의 바람대로 저는 정말 윤택하고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올해로 80이 넘은 김윤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셨는데 그 시절에는 꽤 넉넉한 수입이었지요. 어머니는 교수로 자라나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피아노도 가르치시고 예절도 가르치시며 당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저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운명 같은 만남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날은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한약방에 약재를 배달하러 온 청년이 있었는데 그이가 바로 제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첫눈에 반했지요. 그의 이름은 박중호였습니다. 우리는 1년간의 맞선과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신혼 시절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저를 공주처럼 대해 주었거든요. 결혼 3년 만에 아들 재현이도 태어났죠. 남편이 떠난 것은 2015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위대한 말기였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항상 건강하던 사람이 그렇게 쓰러지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며느리 혜진이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혜진이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떠세요? 그때 혜진이의 눈빛은 정말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혜진이는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율무차를 끓여주었고 외출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녔죠.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특히 10살배기 손녀수하는 할머니인 제가 좋았는지 매일 저와 함께 놀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녀수아의 방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진이가 들어와서는 어머님, 수아가 내일 시험이 있어서 공부해야 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수아는 저를 떠나기 싫어했지만 혜진이는 강제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로 점점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밥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혜진이는 제 식사를 따로 차려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 드시고 싶을 때 편하게 드세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투였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김치를 담그려고 하자 혜진이가 부엌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점점 더 집안일에서 제외되어 갔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 귀찮은 손님이 된 것 같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들 재현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제 방에 들러 안부를 묻던 아이가 이제는 제 얼굴도 잘 보지 않게 되었어요.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재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어제는 제가 분명히 드린 약을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시니 걱정이에요. 정말이야? 어머니가?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어머님이 밤마다 혼잣말을 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수아한테 이상한 얘기도 하시고. 어머님 정신이 좀 너무 힘드신가 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들은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몽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혜진이는 교묘하게 저를 고립시켰고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맞이하게 될 진짜 지옥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김윤희 어르신 맞으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보호자분의 신청으로 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 정신이 불안정하시다고. 그때 뒤에서 며느리 혜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것이 악어의 눈물이란 걸 직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나 봅니다. 아들은 출장을 갔다며 집에 없었고 경찰은 이미 혜진이의 진술서를 받아둔 상태였어요.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곳은 평화정신병원이었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그곳은 제게 지옥 그 자체였어요. 첫날부터 저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제 옷을 모두 벗기고 병원복으로 갈아입히더니 소지품을 모두 압수했어요. 휴대폰은 물론이고 제가 아끼던 결혼 반지까지도요. 의사와의 첫 면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윤희 씨, 최근에 환청이나 환각 증세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호자분 말씀으로는 최근 피해 망상이 심해지셨다고 하네요. 밤에 집안을 배회하시고 가족들을 의심하신다고.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항변할수록 그들은 제가 더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 같았어요.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알약을 삼켜야 했어요. 처음엔 거부했지만 그럴 때마다 간호사들이 강제로 차마 말하기도 끔찍합니다. 약을 먹으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보냈어요. 가끔 창밖을 보면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면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허용되었습니다. 혜진이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왔어요.
손주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죠. 어머님,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세요. 수아가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다 며느리 때문인데.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감정을 드러내면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약물 용량을 늘릴 테니까요. 다른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일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밤이면 누군가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언젠가는 저도 저곳에 있을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제 통장은 이미 아들 명의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집도 처분될 거라는 소식도 들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영영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간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등장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입원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약물에 몸이 적응되어 멍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본 적 없는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통 간호사들은 약을 건네고 바로 가버리는데 민지는 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는 자주 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어느 날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민지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지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불법이었다니. 하지만 난 이미 모든 걸 빼앗겼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니? 그러자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는 제가 입원한 순간부터 의심스러운 점들을 기록해왔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약물 투여, 부적절한 강제 입원 절차, 면회 제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죠. 근데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니?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치매에 걸리셨는데 큰아버지 가족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재산을 다 가로챘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번엔 제가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탈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교대 근무 일정을 조정해 최대한 제 병동에서 일하려 했고, 틈틈이 증거도 모았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면회 온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도 했죠. 민지의 격려에 저는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약물 투여 시간을 핑계로 매일 밤 우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민지가 기다리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시기로 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면회 시간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나 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민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자유의 몸이 되실 거예요. 며느리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죠. 민지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으니까요. 복수는 차갑게 식은 음식처럼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 한다고 하죠. 민지가 소개해준 인권 변호사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면회실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제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김윤희 할머님 걱정 마세요. 이건 명백한 불법 감금이에요. 강제 입원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재산권 침해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 변호사가 은근히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불법 감금에 대한 증거가 명백했기에 즉시 퇴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나 봅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돌아오셔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진아. 첫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혜진이와 재현이. 재현이는 여전히 혜진이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 변호사의 입증은 치밀했습니다. 증거 1번을 보시겠습니다. 의는 피고인 박혜진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직전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임의로 이전한 기록입니다. 2번 허위로 작성된 정신감정 기록. 3번 불필요한 약물 투여 기록. 결정적인 한 방은 민지가 녹음한 혜진이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곧 저희 앞으로 다 넘어올 거예요. 시어머님은 평생 거기 계실 테니까. 녹음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재현이는 처음으로 아내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박혜진, 증거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혜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위해서 시어머님이 너무 불안정하셔서. 그때였습니다. 재판장이 혜진이의 말을 자르고 제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김윤희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 발언을 준비하면서 밤새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네, 저는 제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내 아들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키우면서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적 있었니? 근데 너는 왜 엄마 말은 한 번도 믿지 않았니? 재판장에서 제 아들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결은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혜진이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불법으로 빼앗긴 재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재현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재현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재판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교도소에 갔고 재현이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죠. 할머니,
이제 정의는 실현됐어요. 민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법적 승리, 아니면 마음의 평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만의 공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움 속에도 허전함이 있더군요. 어느 날 오랜만에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이제 더 바랄 게 없잖니.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재현 씨가 매일 할머니 생각한대요. 손주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밤 그들을 생각을 했으니까요. 특히 손녀 수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재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아와 동생 준우가. 엄마, 재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아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아야, 많이 컸구나.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동안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준우도 수줍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엄마 편이 되어 드릴게요. 재현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재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를 보냈고, 저는 다시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의 제안으로 노인 인권보호단체에서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저 변호사의 말처럼 제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수아가 학교 숙제로 나의 영웅이라는 주제의 글을 썼는데 저를 소재로 택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진짜 강하시잖아요. 불공평한 세상에 맞서서 싸우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정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아직도 수감 중입니다. 가끔 그녀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어쩌면 그녀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85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행복해. 왜냐하면 진정한 보물을 다시 찾았거든. 바로 너희들이야.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니까요. 사랑하는 아들 재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구나. 너를 처음 가슴에 안았던 가을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때 너는 너무나 작고 여린 아기였는데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지. 재현아,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지. 때로는 서로를 너무 미워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혜진이의 말만 믿고 나를 의심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너무 미웠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아들이 날 그렇게 쉽게 의심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너도 그만큼 혼란스럽고 힘들었겠지.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 매일 밤 내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단다. 운동회 날 달리기에서 1등 했던 너,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씩씩하게 웃던 너,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왔던 너, 그 기억들이 날 지탱해 주었어.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때 난 깨달았어. 미움은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걸. 용서하기로 했을 때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단다. 요즘 내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보면 참 행복하구나. 수아가 피아노를 치면 박수 쳐주고 준우가 그림 그리면 칭찬해주는 그 시간들. 그게 바로 내가 꿈꾸던 노년의 모습이야. 재현아, 엄마가 너에게 부탁이 있어. 첫째, 절대로 자책하지 마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파했으니까. 둘째, 수아와 준우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다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걸. 셋째, 혜진이를 용서하려 노력해보렴. 미움을 안고 살면 결국 자신만 괴로워진단다. 마지막으로,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참 대견하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다오.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아이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란다. 2024년 겨울,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